실제 현금을 받은 부분하고 처분손익이라는 건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순수한 일종의 마진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거를 뺀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제하고 나머지 자산부채가 실제 왔다 갔다 한 그 부분을 현금으로 또 카운팅을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투자 재무활동은 직접법과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말현금, 기초현금, 현금의 증감을 파악을 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는 업체들은 감사보고서 작성을 할 때 간접법으로 현금흐표를 처음부터 작성을 했으면 그것만 공시를 하면 되는데 직접법으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작성한 현금흐표를 주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회사들이 직접법 작성하면은 간접법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간접법을 작성하면은 그걸로 끝나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간접법으로만 현금흐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그 재무제표 기본 양식들을 보셨고 그런 재무제표 각 구성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재무제표상 개별 항목 간의 비율을 산출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최초 이거는 그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일으킬 때 기업의 단기 채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확장이 되고 또 발전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일단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동성 비율, 요거는 단기 채무 지급 능력, 그 다음에 레버리지, 요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말하는데 어떤 항목이 하나 변할 때 얼마나 변하느냐, 인감도 분석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도 쓰이고 실질적으로는 레버리지, 지렛대, 내 힘이 아닌 타인의 힘을 빌리는, 즉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런 거는 말 그대로고요. 활동성, 이거는 자산을 얼마나 활용을 잘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생산성, 성장성, 현금 흐름, 이것들은 뭐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비율을 분석을 하는 게 왜 분석을 하는지, 또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또 한계가 있는지 뭐 간단히 살펴보면은 요거는 일단 재무제표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계산기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나중에 실습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회사가 혹은 이제 목적 회사가 유동 비율이 몇 프로다.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교 대상은 통상적으로 산업평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평균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은 각 업종별로 그리고 대기업 또 소기업 그다음에 업종 대기업 소기업 전체 망라한 이런 식으로 재무비율 평균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거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회사의 어떤 항목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기초적인 예비 분석,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부실을 예측한다든지 뭐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평균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쟁 기업하고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일단 재무제표 자체가 조작이 되어 있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숫자로 공시 표시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계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이 산업평균보다 일시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정책상 재고를 일시적으로 많이 보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되고 단지 숫자상으로 비교만 가능할 뿐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과거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업종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기타 이제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고 비율이 낮다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냐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해석이 이제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택이 가능한 회계 처리,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데 정액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률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업 간 비교가 좀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기법을 개발을 하는데, 일단 기업별로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단지 매출액이 뭐 몇 대 몇이냐 또 매출 원가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삼성전자의 매출을 100으로 놓고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을 해보고, LG전자도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 비율 구성을 해서 그것들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비교 가능성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기간별 비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에 대해서 각 연도별로 구성 항목의 어떤 변동성을 알아보고 싶다 할 때는 LG전자의 2010년 매출을 100으로 놓고 매출하고 그 구성 항목들을 다 100으로 놓고 2011년에는 그게 뭐 몇 퍼센트로 바뀌었는지 또는 2009년 8년은 몇 퍼센트였었는지 그렇게 기간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들이 개발 중이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율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비율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단기 채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율이 요 유동 비율입니다. 이게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즉 유동자산을 다 팔아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유동부채라는 단기 채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1년 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분석, 기초적인 비율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만을 가지고 보기에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차라리 재고자산을 빼고 나머지 당좌자산 가지고만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이 당좌 비율이고요. 요거는 유동 비율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동자산 중에서도 그 당좌자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 단기 투자자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것들은 무조건 또 시장에 내놓는다고 팔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을 가용해서 아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예금, 뭐 이런 금융 상품들, 이것들만 가지고 상환 능력을 체크를 한다라는 게 현금 비율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보수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뭐 회사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은 통상 뭐 유동 비율은 뭐 몇 프로가 적정하지 않냐, 또 현금 비율은 뭐 어떤 회사나 업종에서는 5%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또 20% 정도가 그래도 좀 안전하고 적정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운전자본 비율, 요거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회사의 순운전자본이, 즉 단기 운영 자금의 개념이 되겠죠. 순운전자본이라는 게 그게 이제 총 자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뭐 요런 정도 일단 그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성 비율 관련해서는 이 정도 비율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나눠 놓은 게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유동 비율, 요거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은 요거 세 개를 합친 금액이고, 유동 부채는 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고, 그렇게 비율을 따져봤더니 150%가 나왔습니다. 산업평균을 비교해보니까 산업평균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유동자산 관련된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을수록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위에 유동자산에서 요 재고자산을 뺀 요게 당좌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동부채로 나눈 그 비율이 53%, 산업평균은 85%로 일단, 물론 요거는 다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임의로 숫자를 산정을 한 거고, 산업평균보다는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량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 비율, 요것도 보니까 훨씬 낮게 나왔죠. 분량으로 체크를 하고, 순운전자분 비율, 요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그 금액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산업평균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요런 정도는 재무제표를 보고 또 각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만 보시면은 계산기 몇 번 두들기면 다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요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보면은 유동 비율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당좌 비율부터는 안 좋게 나오죠. 그 이유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재고자산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입니다. 재고자산을 집어넣으면은 양호하게 나오고, 재고자산을 빼면은 불량하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재고자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한다라고 할 때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재고자산 수준이 산업평균보다 높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일단 재고가 많으면은 재고를 없애야겠죠. 없애는 방법은 판매죠. 그래서 매출 촉진을 통해서 재고자산을 현금화해야 된다. 이러한 방안이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재고자산 비중이 높다면은 나머지 비중을 높이면은 재고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항목이라는 게 결국은 현금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 이런 쪽일 텐데, 결국은 현금과 매출 채권 쪽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뭐 매출을 통해서 그거를 신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고 누적이 문제다. 재고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출 촉진을 통해서 재고 수준을 낮추고 현금 등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비율. 이건 이제 타인 자본 의존 정도인데, 아마 요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채 비율이 뭐 몇 프로다. 뭐 한동안 건설사들 한꺼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악조건에 빠지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요거랑 일맥상통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자본은 총 자본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과 부채, 타인 자본을 합친 총 자본, 즉 총 자산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1 마이너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겠죠. 두 개 합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 요거는 총 자본 중에서 차입금, 즉 차입금이라는 거는
이자 발생 부채를 얘기하는 뭔가 그 매입 채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전체 차입금 중에서 이자 비용